어떤 포인트를 가지고 대응을 할 것이냐, 요거에 대해서 좀 팁을 주신다 그러면. 가장 포인트가 되는 건 뭐냐면 인출금입니다. 문제를 남겨주시면 답은 저희가 찾겠습니다. 오늘 받는 세무조사 이야기는 납세자 입장에서 상당히 좀 제가 볼 때 두 번 죽이는 느낌. 뭐냐면 이제 상속세와 관련된 부분인데, 일단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슬픔에 잠겨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세금도 내야 되고. 그렇죠. 네, 그럼 또 한 번 또 슬픔에 잠기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기에서 조사까지 나오겠다. 사실 저는 쉽게 납득은 안 돼요. 뭐 정기 세무조사라든지, 뭐 아니면 비정기 세무조사라고 해가지고 누가 신고한 것도 아닌데, 이거를 조사하는 이유, 상속세 조사를 왜 하는 걸까요? 상속세란 개념 자체가 사망으로 돌아가신 분의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과세를 하겠다는 부분이고요. 살아생전에 그러셨으면 증여세가 되는 그렇죠. 거고, 증여죠. 돌아가시고 나서 또 부의 무상이 이전이 발생하게 되면 상속세가 되는 거라서 그렇게 해서 상속세가 이제 부과가 되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상속세 세무조사는 어떤 경우, 뭐 기준도 있다라고 하는데 그 부분 한번 설명해 주시죠. 상속세 조사는 사실은 어떤 뚜렷한 혐의가 있어서 조사하는 건 아니고요. 상속 재산이 고액인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소위 말해 부자인 분들은 조금 이걸 숨기고 싶지 않을까라는 게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금액이 고액일수록 조사받을 확률은 높고, 딱 못 박아놓은 금액 기준이 있습니다. 50억 이상이면 지방청에서 조사를 한다. 그 이하의 금액들 중에 일부 금액들은 또 세무서에서 조사를 할 거고요. 그 50억의 기준은 본래 상속재산, 그다음에 추정 상속재산, 간주 상속재산, 사전에 증여재산을 다 더해서 50억이 넘는 경우에는 지방청에서 조사를 합니다. 꽤나 고강도의 조사예요. 조사 기간도 깁니다. 피상속인의 계좌를 다 확인해보는 고강도의 조사이기 때문에 좀 피곤하죠. 사실 뭐 사업을 하는 분들이 아니고 일반인들 입장에서 상속이라는 거는 한 번은 이뤄지고, 근데 단지 세무조사를 받느냐는 이제 기준을 갖고 한다라고 하셨는데, 제가 하나 여기서 궁금한 거는 자산 중에서 뭐 부동산도 있고 형성성 자산도 있고 한데 이걸 다 합친다는 얘기죠. 다 합칩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대표적으로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럼 부동산을 좀 낮게 신고하는 거죠. 뭐 한 30억짜리를 20억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 50억을 좀 피해 가보겠다 하는 분들이 있다면 이분들에게 어떤 말씀 해주시겠어요? 이 평가 문제가 상당히 중요해요. 이 상속증여세법상 평가를 원칙적으로 시가를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대로 기준시가, 즉 보충적평가 방법을 쓴다고 해서 세무서 혹은 국세청에서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어요. 새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평가 가액을 올릴 수 있는 방법들이 많고, 또 우리가 흔히 알고 많이 가지고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유사매매 사례가액들이 많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난 상속세 내기 싫어, 조금 내고 싶어, 그냥 기준시가로 신고해주세요 라고 해도 다 시가로서 결정이 될 확률이 매우 높고요. 그 다음에 그 시가로 할지 기준시가로 할지는 좀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으세요. 일단 그러면 이제 본론적으로 상속세 조사가 나온 분들한테 어떤 포인트를 가지고 대응을 할 것이냐, 요거에 대해서 좀 팁을 주신다 그러면. 상속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 상속인, 피상속인, 돌아가신 분에 대한 재산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인데, 본인이 갖고 있던, 피상속인께서 갖고 있던 뭐 부동산이라든지 예금이라든지 보험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사실 평가가 잘못됐다든지 누락됐다든지 그런 경우는 이제 많지는 않아요. 사실 조세 전문가에게 맡기시면 거의 없죠. 네, 그렇죠. 거의 없죠. 그러면 이제 가장 포인트가 되는 건 뭐냐면 인출금입니다. 뭐냐면 돌아가시기 전에 일정 기간 동안 예금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이라든지 아니면 부동산 처분된 금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디에 사용되었는지, 혹시 이제 자녀들한테 증여가 됐는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떻게 사용됐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소명을 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사실 뭐 아시다시피 계좌는 그 계좌를 사용하신 계좌주가 제일 잘 알고 있는 거라서 아무리 가족들이라서 그걸 세세하게 알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소명하는 게 굉장히 포인트가 되고 좀 쉽지 않은 부분이죠. 또 정세무사님, 뭐 그게 사실은 상속세는 신세무사님 말씀하신 인출금이 가장 중요해요. 인출금이 가장 중요한 이유는 과세관청에서 알고 싶어요. 내 상속재산, 피상속인 상속재산이 줄었는데 그 줄은 이유, 즉 인출된 이유가 상속인들에게 흘러갔는지 아니면 상속인 외자에게 흘러갔는지 이 쓰임에 대해서 철저하게 알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가장 기초적인 조사 대응 중에 하나가 그 인출금의 출처를 명확히 하게 좀 밝혀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간병비로 썼다든지 아니면 피상속인 생활비에 인출금액이 있다든지, 이것들을 소명하지 않으면 보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추정 상속재산이라는 규정이 있어서 사망 개시일로부터 2년 전에 인출된 금액의 사용처가 밝혀지지 않게 되면 일정 금액을 상속인이 상속받은 걸로 보기 때문에 소명 못함으로써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그래서 충분한 소명이 상당히 중요해요.
일단 그럼 여기서 질문이 이제 많은 분들이 이 정도 내용에다가 이제 플러스해서 2년까지는 계좌를 본대더라를 아는 거죠. 그럼 2년 전에 아버님이 현금으로 빼서 아들한테 줬는지 뭐 혼외자에게 줬는지 애인에게 줬는지 모르겠지만 현금을 계속 꾸준하게 인출한 내용들이 조사하다 보면 나온단 말이죠. 네. 그렇죠. 이거는 받지도 않은 자녀 입장에서는 상당히 억울할 수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처리될까요? 추정 상속 재산이라는 거는 2년 또는 1년 동안 그 돌아가시기 전 2년, 1년 후고 기준 금액이 있어요. 2년 이내 5억, 1년 이내 2억 이런 기준 금액이 있는데 그 범위를 넘어서게 되면 추정 상속 재산은 이제 소명하게 되어 있고 소명이 안 되면 추정 상속 재산으로 과세가 되는 부분은 맞고요. 사실 상속 조사를 하게 되면 10년의 기간 동안에 이제 계좌를 확인하죠. 예, 피상속인의 계좌를 다 확인하게 되는데 이제 그 2년의 범위를 벗어난 10년 안에 고 2년에서 8년 사이 그거는 거의 대부분은 사전 증여를 찾기 위한 작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방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기간 동안에 자녀들한테 증여가 됐는데 신고를 안 한 부분을 찾겠다는 거죠. 네. 그럼 만약에 자녀는 난 안 받았다. 내 통장을 봐라. 입금된 게 그렇죠. 없다. 근데 아버지가 뭐 매달 뭐 몇백만 원씩 해가지고 10년 동안 빼왔는데 그럼 그 8년의 기록 그거는 세금은 안 내도 될까요? 그 부분은 사실은 세모죠. 어떤 식으로든 그 현금 인출액이 쌓여서 누군가한테 갔는지를 확인하고 싶어 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피상속인, 즉 돌아가신 분 외에 상속인 분들의 계좌도 무조건 그 조회해 보기 때문에 축적된 현금성 자산들이 뭐 상속인들의 부동산 취득 자금으로 쓰였는지 혹은 상속인들의 갑자기 예금 잔액이 증가했는지를 확인해 볼 수도 있어요. 극단적으로 금고에 계속 쌓아놨어요. 네. 네, 모릅니다. 어떻게 할까요? 근데 이런 경우는 있죠. 뭐냐 하면 저희 세대에는 사실 카카오페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거의 현금 거래가 없어요. 저희는. 네, 현금 거래가 진짜 어려워요. 네, 그렇죠. 저희 윗세대 분들은 제가 상속조사를 해보거나 이제 상속세 신고를 하다 보면 저희 윗세대 분들은 현금으로 생활비를 쓰시는 분들이 되게 꽤 많죠. 많아요. 꽤 많아요. 그럼 방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거의 그 생활비로 현금을 쓰시는 경우들이 종종 왕왕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거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저희도 보통 소명을 할 때 거의 사실관계가 보면 그 정리하다 보면 생활비로 지급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네. 그렇군요. 그래서 일단은 이러한 내용을 아시는 분들이 좀 이게 뭐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건 큰 오해다. 그렇죠. 세모죠, 세모. 네, 세모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리고 아까 전에 이제 정세무사님이 말씀하셨는데 간병비 네. 있잖아요. 네. 그럼 이제 간병비 같은 경우에 이제 부모님이 쓰느냐 자식이 쓰느냐 뭐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쓴 간병비는 본인이 쓴 생활비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상속세에서 빼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근데 만약에 이거를 아들이 냈어요. 네. 효자인 거죠. 네. 예, 능력도 돼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본인이 간병비를 한 달에 뭐 500만 원씩 네. 이렇게 지급을 해가지고 썼다. 그러면 이거는 좀 빼줘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사실은 이제 좀 미리 좀 아셔야 될 게 저희는 다 효자잖아요. 그럼 제가 내고 싶거든요. 네. 근데 상속인분들이 좀 합의를 해야 돼요. 야, 이게 내가 내고 싶긴 한데 내가 내면 상속세에 전혀 효과가 없어서 부모님 예금 자산을 활용해서 간병비가 꾸준히 지출돼야지 예금 잔액이 낮아지고 낮아진 예금 자산만큼 상속세가 줄어드니까 우리 이거 간병비는 병원비 혹은 간병비는 부모님 자산에서 빼쓰자라고 합의가 되는 게 가장 좋아요. 괜히 누군가가 네가 이때까지 부모님한테 받은 것도 좀 있고 혜택을 많이 누렸으니까 병원비는 네가 내. 이거 사실 상속세 측면에서는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합의되시는 게 제일 좋다. 간병비 비싸요. 월로 5, 600씩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죠. 네, 이거는 꽤나 큰 금액이기 때문에 가족분들끼리 합의하셔가지고 꼭이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부모님 예금에서 지출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일단 뭐 효자도 좋고 네. 하지만 또 절세도 필요하니까 절세 필요하죠. 네, 이런 것들을 좀 지출에 대해서 명확하게 부모님 자산을 좀 줄여가는 방식으로 네, 그래서 나중에 세금을 줄이는 방법으로 가자 이렇게 좀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저희가 상속세 세무조사는 상당히 많이 해보셨잖아요. 네. 네, 그리고 가장 흔한 일이고 네.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하시다 보면 항상 좀 불만들이 있어요. 네. 세금 낸 것도 아까운데 조사까지 받아가지고 상속세 엄청 고액입니다. 그렇죠. 맞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애로가 있는데 전문가를 좀 이용하신다 그러면 분명 절세와 어떤 혜택의 길이 있을 거라 보고요. 자, 오늘의 한 줄평 하신다 그러면 네, 제 한 줄 평은 피상속인의 현금 인출 주의하세요. 조사는 신고부터 준비해야 됩니다.